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요새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거의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진짜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파월 의장, 전 세계 경제 대통령 뭐 이런 거잖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그냥 대단한 그룹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스트 레조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최종 대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미국에서도 SVB 은행이라는 은행이 망했어요. 망하면 어디로 가죠? 이 은행에다 돈 맡겨놨는데 망했다고? 근데 이제 은행은 연준에다가도 돈을 맡겨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못 찾아가면 마지막 최종 대부자는 연준이야. 연준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야, 니네들 나 믿고 그냥 경제 활동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연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연준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연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연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과는 좀 반대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3가지 정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요,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잠깐만. 그 연준이 2년 연속으로 대규모로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에 114빌리언 달러, 그리고 2024년에 78빌리언 달러니까 합쳐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원 정도, 2년 동안 300조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마지막까지 믿을 만한 그런 회사라고,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준에서 이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연준이 있다고 해봅시다. 연준이 돈을 벌긴 벌었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준과 거래하는 미국의 은행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연준은 미국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진 않지만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자,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기관 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국채 들고 투자하신 분들 아시죠? 최근 3년 동안 성과 어땠는지. 안 좋았잖아요. 네,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국채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했죠? 금리를 많이 올렸죠. 금리를 올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준에게 돈을 미국 은행들에게 주는 금리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미국 정부에다 투자해 놓는 거 이거 여기서는 손실 나고 코로나 때 금리 제로일 때 막 사고 그랬는데 그 이자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 줘야 되는 이 금리는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연준의 입장에서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면서 적자가 확대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규모가 2023년에는 114빌리언 달러였고요. 작년에는요 마이너스 78빌리언 달러입니다. 적자 많이 줄었다 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사실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216빌리언 달러가 돼서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300조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좀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실도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연준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였다면 남는 돈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글쎄 연준 뭐 그 돈 어떻게 할까요? 쌓아놓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부는 배당을 합니다. 연준이 배당을 한다고? 그러면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연준의 주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 주주들에게 6%씩 배당을 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미국 정부에게 송금을 합니다. 이걸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미국 정부에게 이렇게 남는 돈을 송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 했더니 돈 많이 남았는데 그럼 미국 정부한테 다시 돌려주자라고 하는 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매년 100조 원 가까운 돈들을 미국 연준은 정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제는 더 이상 못 주게 생겼어요. 연준 법에 의하면은 이 누적된 적자가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정부에게 돈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조 원이나 되는 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러니까 deferred asset이라고 해가지고 이연된 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300조 원의 적자가 누적돼 있는데 300조 원 이상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정부에게 송금 못하도록 야 이거 돈도 못 버는 애가 무슨 송금이 하지마 됐어 이제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정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 정부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가 얼마큼 올라갔냐면은 36조 달러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36조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제 도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한번 어떻게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거 참 쉽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제 뭐 줄일 만큼 줄였으니까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36조나 되는 빚이 있는데 아니 트럼프 형 근데 또 예산 적자를 그렇게 뭐 이렇게 아름답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겹다. 야 이게 돈 이렇게 적자 많이 쓰고 또 세금 감면해주고 더 돈을 쓰고 막 진짜 이거 역겨운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혐오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정부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빚이 미국 정부의 부채가 이렇게 심각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마저도 그동안 꼬박꼬박 연준에서 주던 돈마저도 당분간 아마도 제 생각에 이게 이제 다 해결되기 위해서는 한 2027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연준도 돈을 못 줘? 진짜 역겹다. 혐오스러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의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각국 정부는 재정 정책을 이제 쓰려고 할 겁니다. 이제 돈을 푼다.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큰일 났다. 이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미국도 만만치 않고요. 미국뿐만입니까? 독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은 심지어 국방비와 관련돼서 예산 같은 거 집어쳐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아주 티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국가 신용 등급도 낮아졌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정부 나왔으니까 돈을 펑펑 쓰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전 세계를 둘러다 보면 어차피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안 좋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부채의 규모를 우리가 판단할 때 GDP 대비 국가 부채 이 비중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GDP는 성장률의 개념으로 성장하고요. 부채는 금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리와 성장률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를 줄이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GDP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GDP를 올리기 위해서는 성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미국은 이렇게 역겹고 혐오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부채를 줄이는 거는 솔직히 어려워요. 도지를 통해서 이걸 늘리는 건 좀 줄이는 정도지 GDP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GDP를 뭘로 올리냐? AI랑 그리고 크립토로 올린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크립토로 빨리 가야 되고 AI로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알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연준 생각보다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네요 라는 게 두 번째로는 미국 연준이 돈 벌면 미국 정부한테 주는데 정부가 야 니네 됐다 니네도 지금 적자인데 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미국 정부도 심각한 적자의 상황이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막 돈 쓴다고 막 욕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세 번째로는 연준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연준도 구조조정을 한다. 그래서 10% 정도의 예산안을 감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도지에서 다 봤잖아요. 다 보면서 좀 굉장히 굴욕적인데 연준에서 야 니네 건물 리모델링 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니네 지금 리모델링 할 때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모냥 빠지는 이야기인 거죠. 파월 나와가지고 금리를 어떻게 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우와 뭐야 어떻게 금리를 올린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 어떻게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는 거야 맨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팔고 늘리고 하고 있는 그 연준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그 연준이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 정부에는 돈도 못 붙이고 있고 심지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미국 연준도 저렇고 그냥 다 망하겠다, 망하겠어, 세상 망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긴 돌아가네?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상황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저도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해결될지 여부, 이것이 AI든 크립토든 이걸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이 시도가 분명히 위험한 시도인 건 맞지만 이 시도가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 미리 안 돼, 다 망했어, 끝났어 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좀 색다른 내용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